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 23일 미국의 B-1B 랜서 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의 항공기들이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군사적 작전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북한의 반응을 보류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몰랐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미군기들이 NLL 국내상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할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몰랐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몰랐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요. 알았는데 즉시 북한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하다는 건데요. 만일 알려줬다면 북한이 스스로는 설사 놓쳤다 하더라도 그 즉시 어떤 반응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이 알려진 것과는 다른 속내를 가질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한데요. 어쨌든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는 기존의 방정식으로는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중국 내 북한 기업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어제 그 누리집 공고를 통해서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결의 시점 기준으로 그 120일 안에 북한 관련 기업은 폐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북중 합작 기업과 합자 기업, 외자 기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폐쇄 기한은 그 내년 1월 8일까지인데요. 이 북한 식당과 그 인력 송출, 무역회사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들 모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국은 그 북한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 어제 이제 중국 방문을 해서 출국을 했죠. 11월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방중도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 이를 앞둔 선제 조치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분위기가 좀 바뀐 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국방부도 이례적으로 한반도 상황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예?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비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국 국방부의 그 우첸 대변인 어제 그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형세 변화에 대응해 중국군이 만만의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그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제 급변 사태라고 해야 되겠죠. 그 중국도 그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이제 발신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과 미국 간의 모순이다. 책임을 중국에 넘기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그 중국 책임론이 그 부당하고 미국이 그 직접 북한과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겠죠. 예. 이게 그때 반반의 준비 태세라는 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네, 이제 이 부분들은 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쪽에 대한 개입인지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네. 예.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북미 간의 1.5 트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은 현직 관리는 아니고 북한은 현직 관리들이 나오는. 예? 그렇죠. 그러한 대화가 다음 달 중순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일본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 측은 반응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국 정부 쪽에서는 아마도 그리 그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죠. 예.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인데요. 북한 당국자와 그 미국의 그 전직 당국자 전문가 회동이 이제 예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다음 달 그 중순 노르웨이 그 오슬로에서 그 만나는 것을 그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인데
미국 측 참석자로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한석열 외무부 부상과 만났던 인사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나 이 조지프 오래간만이네요, 이름.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 등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최선희 미국 국장이 참석할 의향을 표명을 했는데, 그러나 미국 측에서 그보다 좀 급을 높여서 한 부상이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측 회동 추진 측에서는 미 국무부 당국자의 참석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미 정부 쪽에서는 그리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라는 이런 설명도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이 북한 측이 1.5 트럭 대화의 적극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이제 어제 보도를 했고요. 예. 워싱턴 포스트는 엊그제 이 북한 정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화당과 끈이 있는 전문가들과 은밀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자, 국내 뉴스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본인을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퇴행적인 적폐청산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 대응도 예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정확하게는 이제 글을 올린 것인데요.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2달여 만에 올린 글이기도 한데, 자신을 향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적 위기에 웬 적폐청산 타령이냐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안보가 엄중하고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때가 되면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이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글은 국민 여러분께 보내는 추석 인사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이제 앞서와 같은 말들을 이제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일단 노코멘트입니다. 예. 이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고 개입하고 있지도 않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법을 그대로 빌려서 강도 높게 좀 맞받아쳤습니다. 김현 대변인, 이 적폐청산을 반대하는 MB의 퇴행적 시도는 이 국익만 해칠 뿐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반박했습니다.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적폐청산 작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말은 이 전 대통령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이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구여권이나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제 별도 논평은 내지 않았는데요. 네. 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고 공소시효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법치국가다. 성공 여부는 수사한 검찰과 판결할 사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도 이게 좀 내용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죠? 분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좀 나오고 있죠. 예. 이 바른정당 통합파가 자유한국당과 이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자강파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자강파 수장인 유승민 의원, 어제 보수우파 통합추진위 합의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이 진수희 최고위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지만 국민들께 너무 부끄럽다. 이건 무슨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꼼수라고 이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날 만찬 모임을 주도했던 통합파의 김영우 최고위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보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정치 행태를 반성하고 서로 뭉쳐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당과의 통합을 이제 거듭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을 구성해서요.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바로 이분이 이제 외교단 단장을 맡았는데요.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 그리고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예. 미국에 이제 언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일요일 날 가서 월화 이틀 동안 워싱턴에 가고요. 그다음에 수목 이틀 동안 뉴욕 들려서 오게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거는 당연히 정동영 전 장관이시자 현직 국회의원이시니까 해야 될 일이시지만, 솔직히 추석 때는 지역구에 또 이게 대목인데, 참 그런 거 다 제치고 내려가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예. 워낙 상황이 엄중하고요. 그래서 예. 여야 의원, 김두관, 이석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시고요. 예. 정병국 의원은 바른정당 소속이고, 저까지 해서 3당 이 사람이 가서 일단 그 국회에 또 우리 국민의 의견을 조야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견을 전달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첫째, 전쟁은 안 된다 하는 확실한 국민적 의지, 이거를 전달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이제 북한과의 협상이 장기 교착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오해 또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협상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 경험을 비춰서도 해봤더니 북한과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북도 대화를 해보니 상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80년대 말에 그 영국의 대처 수상이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처음 만났을 때 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정도면 비즈니스 상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은 시도해봐라. 하기도 전에 왜 협상을 포기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 바로 그 시도 중에 하나가 1.5트랙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만난다는요. 예. 그 만날 시도를 하고 있죠.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예.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난 우리 대선 날이죠. 5월 9일인데요. 정확히. 예, 그때도 만났었죠. 이제 1.5트랙은 예. 이제 북쪽은 현직 관리, 미국은 전직 관리. 그걸 이제 1.5트랙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때 북이 북미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면 우리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 하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만, 미국은 도발을 먼저 중단하면 대화하겠다 이렇게 북한을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방송에 나와서 한미 군사연습 을지훈련을 중단한다면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사실상 공식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이 미국에 가서 며칠 뒤에 그 CSIS라고 연구소 연설하면서 그 질문이 나왔어요. 북한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합법적인 거와 불법적인 걸 어떻게 교환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군사연습은, 한미 군사연습은 합법적인 거고 핵실험 미사일 실험은 불법적인 거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교환하느냐. 그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외교부 관리들이 있어서 준비해온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과 능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이 응답이 저는 신호가 잘못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진 것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ICBM 발사, 또 핵실험까지 이어졌고 강대강으로 맞부딪혔잖아요. 결국은 4개월 전, 취임 4개월 반 전보다 지금 나빠졌어요, 상황이. 그 책임은 그러면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한테만 돌릴 것이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완수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북은 남을 상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확전권도 없는데 결국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21세기 지금 한참 됐는데 전 세계 유엔 가입국 193개국 가운데 자기 군대를 자기가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약속대로라면은 2012년에 5년 전에 환수됐어야 합니다. 미국은 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가져오겠다고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미뤘고 그걸 박근혜 또 대통령이 무기 연기해서 사실상 없던 것으로 돌렸는데 이걸 임기 내에 가져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의지와 언급을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을 한 시점. 준비를 잘 해야 하죠. 하고 이것은 뭐 시점의 문제로서 제일 사안이 아니라 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의무를 문서화하자 아마 이런 얘기했던 모양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확장 억제는 미국의 거듭된 약속이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라고 해서 SCM이 이제 10월 달에도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도 늘 확인하고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발표되는 것 자체가 문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더 강조한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참.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그쪽도 방미단을 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녀왔죠. 다녀왔는데 또 안 가나요?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가서 그때 이제 전술핵 배치 얘기를 정당, 의회, 싱크탱크 돌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반도에 남한에다가 전술핵을 갖다 놓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얘기는 워싱턴에서는 씨도 안 먹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내에는 오해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원하면 당장 미국이 전술핵을 놔줄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서울의 눈으로 본 탓입니다. 미국의 전술핵은요, 러시아와의 핵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이 정해져 왔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991년 한국에서 마지막 남은 150기의 전술핵이 철수했던 것은 또 그 전에 최고 950기까지 전술핵이 있었던 것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와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과 미국 간의 핵 경쟁 구도 속에서 나온 것이고 예. 철수한 것도 소련과의 군축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련 중심, 러시아 중심의 핵 전략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방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입장을 피력하겠다. 지금 이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홍준표 대표가 또 가서 예. 의원들도 가서 그 시도 안 먹힌 얘기인데 그걸 되풀이하면 저는 나라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선행돼야지 툭하면 무슨 바깥에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발상 자체를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부에서는 상당히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 지내셨던 의원님으로서 보실 때에도 현재 상황을 어떻게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하죠. 예. 심각하죠. 왜냐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또 만일 공격 징후가 있으면 선제 공격하겠다. 근데 이런 말을 이런 험악한 언사를 쓴 주체가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이고 북한의 국무위원장이고 전쟁 지휘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상황인 거죠.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러나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말폭탄 속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겁니다. 왜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예. 그 구조가 어떤 구조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지난 25년 동안 핵 문제를 대해온 과정에서 미국의 국익, 그다음에 25년 동안 핵을 추구해온 북한의 국익, 이 부분이 목적이 전쟁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한미 공조는 뭐 별 문제 없다고 보세요? 저는 문제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위험하다는 그 북핵에 대한 우려. 예. 그러나 같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 공격도 불사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인 반면 이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예. 전쟁은 안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 다릅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져 멀리 12,000km 떨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코앞에 맞대고 있는 부분이어서 같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미 공조는 같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요. 지난 21일 날 유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32번 얘기했습니다. 제재를 뭐 서너 번 얘기하고요. 그런데 연설 끝나고 차 타고 가서 1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는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강력한 연설은 참 잘한 일입니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북한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그 연설을 잘한 연설이라고 칭찬한 것과 1시간 전에 평화를 강조한 유엔 연설, 이 엇박자, 이 일관성 없음, 이런 것들이 미국에도 혼선을 주고 북한에도 혼선을 주고 메시지의 혼선이 극심합니다. 이것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양대지침 폐기에 관해서 저희 방송에서 2번에 걸쳐서 노동계와 재계 각각의 입장을 들어봤죠. 이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현재 노동 현안들 이게 지금 사실 먼지만 덮인 쌓여 있는데 누구한테는 이게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 만큼 이 노사정 대회가 좀 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열렸으면 좋겠다,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문성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 한 달 조금 지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이 노동계 쪽에 계시다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니까 좀 어떠세요? 차이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노조위원장이 아니고 노사정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고 또 더 넓게 들어야 되고 또 뭐 주제에 대해서는 깊게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근데 양대지침 지금 폐기가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쉬운 해고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말들이 좀 많았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문성현 위원장님 입장에서 볼 땐 이거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죠? 뭐 반갑다 안 반갑다 거기다도 걸림돌이 하나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동 존중 사회 의지를 노동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연한 기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양대지침 말고 또 폐기해야 될 거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민주노총에서
이제 전제 조건으로 5대 요구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폐기냐 아니냐보다도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ILO 기본 협약과 관련된 내용들. 예. 있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 ILO는 이제 국제노동기구 말씀하시는 예, 거죠? 국제노동기구. 예. 그건 노조할 권리입니다, 대체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전체 노동자 중에서 노조를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9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예. 이런 것들도, 저는 폐기라는 것보다도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될 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 조정. 근데 이거 예. 조정하려면 노사정위가 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근데 이거 왜 이게 참 제대로 돌아간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에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양대 지침이 폐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모두 노사정 복귀할 생각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예. 이거 예상하셨어요? 이런 반응? 이제 둘 다 저는 충분히 양대 노총이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선 민주노총은 처음에 노사정위가 만들어질 때 이제 정리해고법이라고 하는 상당히 노동자들에게 아픔을 준 법이 그게 통과됐기 때문에 많은 트라우마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노총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난번에 9.15 합의, 지난 정부에서 9.15 합의를 의미 있는 합의를 했는데, 예. 등 뒤에서 양대 지침을 내려서 오히려 한국노총마저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나가게 하는 이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선뜻 다시 하겠다. 그럴 수는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노사정위원회가 굴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제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임금 격차 문제라든지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하는 이 노사 간에 그리고 노사진 간에 풀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말고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놓고 논의를 하면 노사 모두 특히 노동계가 굳이 거부할 일은 없다. 다만 민주노총으로 봐서는 한 20여 년, 한국노총으로 봐서는 한 2년 정도의 아픔이 있는 만큼 이것을 또 해소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노동계 같은 경우에 지금 노사정 기구 말고 팔자 회의를 하자. 이 팔자 회의라는 게 우리 팔자가 왜 이러냐 이런 회의가 아니고 8명이 이제 모여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팔자 회의를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를 했는데 아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냥 들어오기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서 8차 회의를 제안했고, 이제 한국노총으로 봐서는 사회적 대화의 절실함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노총은 이 8차 회의를 통해서 끝까지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은 현재 법적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새로운 대화기구를 만드는 것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들어와서 하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자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일단 모든 걸 이야기하자. 해서 그러나 이제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논의를 해서 이해가 공유되는 만큼 바로 노사정위원회를 가동시키자.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대화기구도 만들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셨어요? 그 양대 노총에? 지금 한국노총은 이제 8대1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율을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잘 아시지만 이제 대중조직입니다. 회의에서 결정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는데
이제 아쉽게도 지금 민주노총이 위원장 선거, 지평구 선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또 선거가 끝나서 내년 2월쯤 대의원대회에 들 것 같은데, 그때쯤,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언제까지 네.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민주노총이 내년 2월달까지 선거 끝나고 대의원대회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럼 내년 1월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1월 이후에나 노사정위가 근데 그 선거가 2월이라는데 우리 강정은 작가 그러는데. 저 12월에 12월. 예, 12월에 예. 12월이요. 예. 제가 얘기를 잘못 들은 모양이에요. 근데 예. 12월인데 이 12월에 계속 1월까지 기다리면은 앞으로도 지금 10월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월, 예. 11월, 12월, 1월 4달이나 기다려야 되나요? 그래 뭐 이제 아무리 급해도 국민들께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회의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한 물리적 제약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한 물리적 제약이 있다. 근데 이게 좀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솔직한 얘기로 청년 실업자도 그렇고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노사정위도 그렇고 각계가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적 준비를 좀 충분히 하고 재개되자마자 이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을 갖고 재개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대 노총에서 지금 노사정이 안 들어가는 게 노사정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고용부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구조적 틀을 바꾸지 않고는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기울어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조직률이 10%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노사관계가 그런 것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니까 상당히 큰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정위는 정부는 좀 빠지고 노사 간의 충분한 이제 수기 민주주의를 거친 그 논의 과정과 의사 결정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또 이런 정부가 들어서든 저런 정부가 들어서든 관계없이 노사가 충분히 이 사회적 대화 이거를 실제 책임지는 단위로 가야 된다. 정부가 너무 많이 나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새롭게 시작된 사회 대화 기구에는 노조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또 사용자 측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동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원래 문점프였습니다. 별명이 워낙 전투적으로 해서. 근데 세월이 30년 흐르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노사정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도 제가 충분히 듣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분위기 때문에 사실 참 곤란 입장에 있어서 제가 그런 입장도 사용자 입장도 정부에게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마음을 열어놓고 하면 어렵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